요즘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이슈는 뭘까요? 자, 날짜를 딱 집어서 오늘 2025년 11월 26일이라고 해보죠. 지금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자산을 둘러싼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 요즘 뉴스 헤드라인들 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막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문가들조차 저마다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환율을 봐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어설 수도 있다면서 이게 바로 외환 위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다.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우리 집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 가계대출 금리 말입니다. 무려 11개월 만에 다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뭐 매달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자,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제 그런 단기적인 지표 말고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이 거대한 기술 전쟁, 이 구조적인 변화가 모든 걸 결정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쩌면 가장 예측하기 힘든 변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시장의 조용한 거인 국민연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거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자, 정리해볼까요? 외환위기, 가계부채, 미중 기술전쟁, 국민연금.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데 전부 제각각인 것 같죠? 도대체 이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을 한번 제대로 엮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시끄럽게 울리고 있는 경고음이죠. 환율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500. 오늘날 외환시장에서 이 숫자만큼 투자자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숫자가 또 있을까요?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일종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거죠. 근데 이게 그냥 1499원에서 1원 오른 그런 단순한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한국 경제에서는요, 이 1,500원이란 숫자가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여겨져요. 이거 위험한데? 하는 신호이면서 동시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500원이 뚫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연쇄 반응 도미노 효과입니다. 첫째, 환율이 1,500원을 딱 찍죠. 그러면 둘째, 외국인 자본이 한국 시장 위험한 거 아니야? 하면서 주식이고 채권이고 팔고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셋째, 한국은행이 난처해져요.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더 빠져나갈 테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금리 인하 카드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이 심각해지면 정부가 직접 개입할 가능성까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화 약세 상황에서는요, 웃는 쪽과 우는 쪽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자, 누가 웃을까요? 바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수출 기업들이죠. 똑같이 1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은 돈이 되니까요. 그럼 우는 쪽은요? 수입 원자재나 기름을 사와야 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 항공사나 정유사 같은 곳들은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니까 IT나 배터리 같은 성장주들도 타격을 받게 되죠. 자, 지금까지는 거시적인 이야기였죠? 그럼 이 환율 문제가 대체 내 지갑과는 무슨 상관이냐?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조금씩 내려오던 가계대출 금리가 드디어 방향을 틀었습니다.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9월에 4.17%였던 게 10월에는 4.24%로 이게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추세가 바뀌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왜 올랐을까요? 바로 아까 이야기한 환율 때문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럼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겠죠? 그럼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더 높게,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할 수도 있죠.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의 대출 이자 상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시경제가 내 지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죠. 자, 이제 두 개의 경고음, 환율과 금리를 연결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직 두 개의 중요한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판을 흔드는 미중 기술 전쟁, 그리고 국내 시장의 거인 국민연금. 이 두 가지는 이 판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지금까지 따로따로 울리는 줄 알았던 네 개의 경고음이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판을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을 보세요. 하나는 글로벌한 힘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의 공급망 자체를 뒤흔드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이죠. 이건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국내의 힘, 국민연금입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직접적으로 출렁일 수 있을 만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보죠. 미중 기술 경쟁이 심해지면서 한국 경제와 원화가 압박을 받습니다. 약해진 원화 때문에 물가가 불안해지니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기 어렵고 우리 가게는 힘들어지죠. 바로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플레이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혹은 변동성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네 가지 경고음은 모두 같은 또리에서 나온 서로 다른 증상이었던 셈이죠. 자, 그래서요. 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를 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이 모든 걸 고려한 통합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네 가지 문제에 네 가지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통합된 전략이면 충분해요. 첫째, 주식은 달러 민감도를 따져보세요. 원화가 약세일 때 웃는 반도체나 조선 같은 수출 기업에 유리하겠죠. 반대로 내수 소비재나 항공주는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은 길게 보지 마세요.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 있으니 위험한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이나 MMF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 자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환해지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강달러가 오히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주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나 10에서 20%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세요. 앞으로 정책 발표 등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현금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요즘 시장에서는 어떤 문제도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그물처럼 얽혀 있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제들 말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또 다른 문제들이 연결되면서 다음 위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2025년 11월 26일, 오늘 당신의 자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이슈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쪽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곧 1,500원을 넘을지 모른다, 이런 긴급 경고등이 켜졌다고 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또 11개월 만에 다시 꿈틀대는 가계대출 금리를 주목하라고 하죠. 그런데 말이죠. 또 다른 자료는 이런 단기적인 문제에 너무 빠져있지 말라고 해요. 미중 기술 전쟁이나 국민연금의 거대한 구조 변화 같은 더 큰 그림을 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마치 한쪽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크라고 소리치고 다른 쪽에서는 저 멀리서 다가오는 쓰나미에 대비하라고 외치는 것 같죠. 네, 정말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저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이슈들이 사실은 각각 별개의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관계를 풀어보고 그래서 결국 당신의 투자와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거죠. 단기적인 파도를 피하는 법부터 장기적인 조류를 타는 법까지. 네,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시급해 보이는 파도, 바로 원달러 환율부터 시작해보죠. 지금 149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면서 1500원 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사실 그냥 숫자잖아요. 왜 이렇게 다들 이 1500원이라는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일종의 위기 시나리오를 작동시키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1,500원이라는 선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이게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요. 저는 이걸 세 가지 연쇄 반응, 뭐랄까 EDI 위기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EDI 위기요? 흥미로운데요? 네. 첫 번째 위기는 엑소더스,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자금 유출이요? 최근에 달러가 다시 강해지고 한국 경제 지표는 좀 주춤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하고 채권을 같이 팔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1,500원이 뚫리면 문제는 생각 없이 시장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로봇 펀드, 즉 패시브 자금들입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자금들 말이죠? 그렇죠.
이 로봇들은 한국 시장 위험이라는 경고등이 켜지면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와. 그럼 단순히 불안 심리를 넘어서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모두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빼면 정말로 위험해지는 상황 말입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D는 딜레이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계획이 지연되는 거죠. 딜레이. 환율이 오르면 당장 수입 물가가 들썩이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죠. 이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선 정말 난처해지는 거예요. 원래 2026년쯤 금리를 내릴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환율 때문에 물가가 다시 출까 봐 브레이크를 못 밟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마지막 I는 개입입니다. 1,500원은 정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이라 이 선이 위협받으면 오늘 중으로라도 기재부나 하늘에서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식의 구두 경고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엑소더스, 딜레이, 개입. 이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터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당장 재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특히 국내 주식 가진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특히 두 종류의 주식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드는 내수 소비주나 환율에 직접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곳들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랐던 IT나 2차 전지 같은 성장주들입니다. 금리 인하가 딜레이될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반대로 웃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달러로 돈을 버는 반도체나 조선업종은 가만히 앉아서 원화 환산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투자자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금리 인하가 늦춰진다는 건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10년, 30년짜리 장기채를 가지고 계시면 평가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 해외 주식이나 달러 자산을 가진 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1,500원 근방은 달러를 분할 매도해서 환차익을 실현해 볼 만한 구간이라는 분석도 있더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해외 ETF 같은 곳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지금의 달러 강세가 오히려 포트폴리오의 하락을 막아주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섣불리 팔기보다는 전체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죠. 결국 지금은 내 포트폴리오에 달러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이 달러 방세라는 외부 충격이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가계부채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미 그 충격파가 우리 집안까지 도착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11개월 동안 잠잠하던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네네. 10월 심주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4.24%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올랐습니다. 잠시만요. 0.07%포인트 상승이면 사실 굉장히 작은 숫자 아닌가요? 이게 왜 자료들에서 강력한 경고등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작은 숫자가 무서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향성입니다. 계속 내려가던 금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것, 그 자체가 시장의 기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방향이 틀어졌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파급 속도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당신의 월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체감 충격이 훨씬 크다는 거죠. 와, 기존 대출자들은 정말 피부에 와닿는 문제겠네요. 그럼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려는 분들에게는 어떤 신호일까요? 그분들에게는 더 큰 경고등이죠. 이미 대출 문턱 자체가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까지 다시 오른다는 건 혹시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아주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바탕으로 계획을 짜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예전처럼 쉽게 레버리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침 바로 내일 11월 27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시장선은 기준금리 자체는 동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창용 총재의 입에서 나올 메시지죠. 어떤 메시지요? 아마 물가, 환율, 집값 문제를 언급하면서 상당히 매파적인,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고금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하게 주려는 거죠.
이건 당연히 대출 금리에 계속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결국 환율과 금리 문제는 우리 경제의 단기 체력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지금 이런 단기적인 근육통에만 신경 쓰다가는 10년 뒤에 성장판이 닫힐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네. 바로 거대한 기술 전쟁의 흐름을 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금리 논쟁은 아주 작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했거든요. 아,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가 늦춰질까 봐 걱정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극심한 긴축 국면에선 벗어나서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똑똑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 하는 유동성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그래서 어디서 진짜 성장이 나오느냐 하는 구조적 성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구조적 성장의 핵심 동력이 바로 기술 경쟁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들은 두 가지 핵심 동력을 짚고 있어요. 첫째는 미중 갈등이 만들어낸 공급망 재편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말 그대로 승자 독식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전쟁에서 이기거나 새롭게 짜이는 공급망이 핵심 고리가 되는 소수의 기업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열릴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력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기술 혁신 그 자체고요. 맞습니다. AI, 로봇, 친환경 에너지 같은 기술들은 단순히 신제품 하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의 판 자체를 바꾸고 있죠. 장기적으로 침체된 세계 경제를 다시 일으킬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이제는 금리이다 같은 단기 호재의 기대기보다 이런 거대한 조류를 제대로 타는 기업을 찾아내는 게 훨씬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는데요. 우선 미국과 중국이 발표하는 첨단 기술 관련 정책이나 주요 기업들의 투자 소식을 꾸준히 따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큰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확인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는데요. 단순히 AI 테마주처럼 유행에 올라타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게 제일 어렵죠. 그렇죠. 그 기업이 정말 그 기술로 매출과 이익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즉 기대감이 현실로 바뀌는 그 지점을 포착해야 한다는 거죠. 거시적인 흐름을 읽는 눈과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현미경,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위기부터 장기적인 기회까지 살펴봤는데 마지막 이슈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더군요. 바로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발표입니다. 사실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앞서 다룬 환율 문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히든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흔히 시장을 움직이는 고래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고래가 대체 얼마나 큰 건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운용자산이 우리나라 1년 GDP의 절반을 넘고요. 네, GDP의 절반이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보유한 달러 자산은 우리나라 전체 비상금인 외환 보유액보다도 많습니다. 한국의 공식 비상금보다 사적인 비상금이 더 많은 셈이죠. 와. 거대한 파도가 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고래가 그냥 마음대로 헤엄치게 뒀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시장이 갑자기 출렁이면서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뉴 프레임워크는 이 고래에게 일종의 항법장치를 달아주자는 겁니다. 항법장치요? 네. 기재부, 한국은행 같은 기관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민연금의 외환 거래가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슈로 다뤘던 환율 불안을 어느 정도 완화해줄 안전장치가 생긴다는 의미군요. 단기적으로는 바로 그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해외 투자 과정에서 환율 변동 때문에 수익이 깎이는 일을 줄여서 국민연금의 수익률 자체를 안정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건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당장의 환율뿐만 아니라 당신의 노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4가지 핵심 이슈를 모두 짚어봤습니다. 눈앞의 위기인 1,500원 환율, 피부에 와닿는 고통인 가계금리 상승, 10년 뒤를 내다보는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우리 경제의 안전판을 재설계하는 국민연금 개혁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셨나요?
이 이슈들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환율이 금리에 영향을 주고 국민연금의 변화가 다시 환율에 영향을 주는 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맞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눈앞의 파도와 바뀌는 조류 사이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와 조류. 네, 환율 1,500원이나 가계금리 상승 같은 파도는 당장 4배를 흔들어서 불안하게 만들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미중 기술 경쟁이나 연금 개혁처럼 내 배를 앞으로 10년간 어디로 밀고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대한 조류의 방향이거든요. 아, 지금 당신의 투자선이 파도를 피하는 데만 급급한지 아니면 이 거대한 조류를 타고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는 오늘 거대한 경제 흐름이 어떻게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자료 속의 거대한 경제 데이터는 결국 당신을 포함한 수많은 개인들의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대출을 받고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는 그 모든 결정들이 모여서 말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경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넘어서 나의 선택은 지금 이 거대한 그림에 어떤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가?